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정말 엄청난 하락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는 1.4% 하락했고 나스닥은 1.93%, 그리고 S&P 500은 1.8% 정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베어마켓 채널을 뚫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11월 29일 미국 주식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영상에서 이러한 볼린저 밴드와 함께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차트는 VIX를 VIX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VVIX로 나눈 차트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차트가 항상 이 볼린저 밴드 밖을 넘어갔을 때마다 S&P 500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VIX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넘어가자 S&P 500은 며칠 뒤에 하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었죠. 물론 과거의 흐름이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탄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 외에도 여전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늦추는데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S&P 500의 4P 멀티플 밸류에이션 또한 전혀 저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제는 어땠을까요? 어제 큰 하락이 촉발되었던 이벤트는 바로 닉 티미라우스의 기사와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는 50bps 그리고 2월달에도 50bps를 논하면서 최종금리는 5%에서 5.25%라는 언급을 11시쯤에 하였고, S&P 500은 11시 15분을 시작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이미 Fed Funds Future Rate의 11월 18일 기준으로만 봐도 최종금리는 이렇게 5% 이상의 시중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시장이 방금 보신 그러한 기사의 반응을 심하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지표에 대한 반영을 생각보다 느리게 했다는 것밖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빅스의 경우는 빅스를 빅스 3개월짜리 퓨처 컨트랙트로 뺀 수치는 지금 이렇게 -5 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5 이후로부터는 터닝 포인트인지라 적어도 어제 기준으로는 빅스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려면은 조금 더 오늘 올라줘야만 합니다. 물론 빅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S&P 500은 하락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S&P 500은 3,950까지도 쉽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전히 S&P 500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평가인 기업들을 위주로 말이죠. 참고로 저는 멤버십을 대상으로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배당주라던가 유망한 기업이지만 인기가 없는 나머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의 매매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희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원유 섹터의 경우는 UBS에서 리세션에 대해서 64%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 침체는 닉 티미러스가 쓴 기사의 내용인 12월달에 50bps 그리고 2월달에 50bps의 인상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5.25% 이상을 찍게 되면서 더 이상 소프트 랜딩이 나오지 않고 하드 랜딩이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수요 또한 적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인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ISM Manufacturing Index가 이렇게 49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47 이하부터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비록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는 최근 2020년과 2009년 정도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락다운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던 것이죠. 그 반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 때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데 2008년도의 경우는 원유에 대한 수요 하락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실제 현상과는 달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곳인지라 주가는 개개인이 느끼는 공포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었던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
원유주의 흐름을 평균 잡은 차트인데요. 경기 침체가 터지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진 뒤에는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크게 반등하여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로나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 때만큼 수요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은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이미 무시 못할 정도로 크고 원유의 재고 상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적은 재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는 과거 1973년대와 같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랠리를 펼칠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했을 때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여 악재가 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탈출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ETF인 XLE는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었고 하락으로 방향을 기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라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7% 정도의 하락을 의미하는 81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조심스럽게 해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매크로와 원유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